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저희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신규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된 기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3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요거는 사실 딱히 정확한 지표나 이렇게 숫자로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 저희 매번 이렇게 실적 나올 때마다 잘 나왔던 기업들 이렇게 텔레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유독 그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개를 안 시켜주냐라고 했던 기업들도 갖고 있는데 그건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던 것들은 사실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왜냐면 다 좋다는 걸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인 거니까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좀 개인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번 분기에는 좀 유독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수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숫자가 지난 2분기 작년 3분기 대비 얼마가 줄었다 이렇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저희가 작업하면서 체크하면서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수준은 확실히 좀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반면 나왔던 기업들이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오리엔탈 전공 이 회사 실적이 조선 업황부진으로 이게 좀 되게 어려웠던 회사를 지어졌는데 18년 4분기 기점으로 좀 회사가 좀 턴을 하고 있어요. 매출도 8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랑 이렇게 영업이익률 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84억인데 요 숫자만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적만으로 10년간 이익 중에 가장 높은 이익이 나온 회사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리엔탈 전공 저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조선 기자재, 정확하게 조선 블럭을 하는 회사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리엔트 전공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리엔트 전공은 일명 이재명 테마주에 속하는 종목이고 그걸 사시다가 잘못해서 이걸 사시는 분도 있을 만큼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 07년에 조선주가 날아갈 때는 디지털 조선도 같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얘는 이름이 오리엔탈과 오리엔트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네, 보셔야 되고 이게 좋아진 게 사실 한번 망했던 회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되게 잘 조선업이 하늘 끝까지 날아갈 때 얘들이 이제 블럭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욕심이 났던 거죠. 아니 우리가 블럭 다 만들어서 조선사에 납품하면은 이놈들이 그걸 용접해가지고 나가면서 다 너네 이름으로 너네가 돈을 다 먹지 않냐. 우리도 조선업을 하자. 이러면서 했다가 질렀다가 이제 조선업이 꼬꾸라지면서 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암코 이제 파산이 되면서 이제 그런 관리가 들어갔다가 회사가 이제 그동안 완전히 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다 안 좋았죠, 조선사들이. 그러면서 지자재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 그러면서 밸류체인들이 다 망가졌는데,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다시 물량이 늘어나면서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얘가 삼성중공업에 약간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되면서 물량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엔트 전공을 보고 잘못 사신 분들이 올라서 기쁘다 하는데, 이제 오늘 삼성이 찌베즈다의 그 쉐빙 LNG선 열척을 받았죠. 한꺼번에 2조 넘는 물량을.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삼성이 쌌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삼성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물량들이 따박따박 받쳐가니까 보면은 PBR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PBR이 높으면 안 좋은데 얘는 그만큼 흔히 말하는 감자탕도 당하고 이런 자본들을 계속 솎아내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PBR이 저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정상화가 되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악은 지나고 이제 매각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세하라는 회사가 있었죠. 세하가 이제 백판지 만드는 회사였는데 너무 안 좋다가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매각이 이제 되면서 회사는 이제 턴어라운드도 했고 그렇게 됐죠. 네. 또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솔케미칼입니다. 3분기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QOQ, 모두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매출 증가 속도 대비 이익 증가 속도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고 이 때문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을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19년 이익이 연간 최대 실적이었으니까 19년 이익이 연간 최대 실적이었는데 20년 3분기 누적으로 이미 전년도 실적을 넘었다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성적이 올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분기에 비해 좀 비수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매번 분기별로 이익 나오는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QOQ로는 이제 감익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YOY는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넷게임즈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난 분기에도 설명을 드렸던 회사인데 계속 적자가 나다가 19년도 4분기부터 갑자기 매출이랑 이익이 약간 점프업을 했어요. 이게 저는 사실 해보진 않았던 게임인데 V4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게 엄청 흥행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MMOR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게임이 처음 출시가 되면 실적이 팡 튀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게 안정화되는 그런 기간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번 3분기에는 또 다시 최대 매출이 나왔어요.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대표 게임인 V4가 북미 유럽에서 한 150여 개국에 출시가 되면서 이런 호실적이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정식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이 반영될 수 있어서 QOQ로는 조금 감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YOY 성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좀 회사의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한유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6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YOY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20년 1분기 이후로도 수익성이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3분기 그래서 3분기 매출액과 이익이 모두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12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35억을 기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영업이익 역성장이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이미 3분기 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20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도 이미 전년도 이익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또 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순이익단에서 이제 가끔 적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 테이펙스입니다. 이 기업도 이제 지난 분기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매출액은 사실 큰 이렇게 변동 없이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그런 이익 증가 효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미 3분기 분기 실적 최대 나왔고 이미 연간 누적도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을 늘어났는데 이익률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테이펙스가 아이템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아는 유니랩 짜장면 먹을 때 벗게 되는 그 유니랩과 이제 테이프 말 그대로 유리 테이프라고 하는 투명 테이프 사업이 있었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첨단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니랩은 압도적인 이익률이 나는 1등이니까 알짜 회사인데 테이프 부분을 매각을 한 걸로 알아요. 테이프는 그렇게 이익률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경쟁이니까 그게 매각을 하면서 영업 이익률 자체가 이제 믹스 개선이 되면서 올라온 거고 이제 매출 자체가 팔았는데도 줄지 않은 것은 전자사업 쪽에서 배터리 관련된 여러 아이템들도 콜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이익률 개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드릴 기업은 블루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톰프리라고 해서 이렇게 LG 네네 LG에다 이렇게 뭐라고 무선 해요? 넥밴드. 넥밴드. 지금은 하면 아재죠 네, 그게. 지금 하면 좀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 아이팟 나오게 되면서 그거를 LG전자가 못 따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블루콤이 이제 거의 매출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특이한 거는 이번 분기 매출 실적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맨날 매출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나왔던 그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왔고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유를 좀 급하게 찾아봤더니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던 게 고객사에서 이제 드디어 이 무선 이어폰 대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블루콤이 OEM 제작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20년도 가이던스를 매출액 630억, 영업이익 16억 제시했던 걸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충분히 터널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존버가 생각나는 기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현금성 자산도 되게 많고 네. 건물 같은 것도 있어서 말 그대로 다시 다음 기회까지 존버를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9월에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 이어폰을 딱 끼면 주변의 소음 싹 제거해주는 그런 약간 고급 이어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도 출시를 했고 4분기에는 좀 더 그런 이런 고급 제품들의 그런 출시 효과,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 확대 이런 걸로 인해서 17년도 하반기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대신증권에서 전망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판매 국가가 뭐 유럽, 미국, 뭐 아시아 이렇게 점점 다변화된 걸 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드릴 기업은 삼양 패키징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좀 있는 회사여서 QOQ 비교는 조금 어렵고 이제 YOY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YOY로 비교를 해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뭐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8분기 연속 YOY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이번 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22.64%예요. 그래서 창사 이래 20% 넘는 이익률을 달성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는 이제 뭐 계절적 비수기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익이 조금 3분기 대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YOY 기준으로는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들이 음료 패키징을 하는 회사니까 유가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원재료 가격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그 콜라 쪽 사업부가 창사 엄청 잘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다들 시켜 먹으면 콜라가 하나씩 더 물어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음료 쪽 사업들 술 쪽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도리 음료는 뭐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원재료는 뭐 대부분의 유가가 빠지면서 세이브가 됐었고. 또 이제 다음 소개드릴 기업은 슈피겐코리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아이폰 미니로 바꾸면서 케이스도 슈피겐 걸 주문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동안 이익이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할인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지난 연간 영업이익 수준만큼 나와서 깜짝 놀라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본업보다는 그 자회사인 슈피겐 뷰티를 통해서 손세정제가 나갔다고 하래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410억 원이 나왔는데 뭐 14년도 402억, 15년도 460억, 뭐 16년도 435억 이 정도 영업이익 나왔다는 걸 감안하면 3분기 때 굉장히 큰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손세정제 코로나 아주 대응 빠르게 잘 팔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마무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기업은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풍산입니다. 여기도 이제 매출액은 뭐 큰 등락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2분기와 3분기가 수익성 측면에서 좀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익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꾸준히 이제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이제 지난 2분기, 이번 3분기에는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뭐 부연 설명을 좀. 네, 풍산이 사실 풍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게 되면
그 지지자들이 11월을 일으킬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런 건 없이 그저 조용하게 뭐 따로 뭐 어디를 두드려 부순다든가 이런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조용하게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구리 가격이 7,000불 넘어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구리뿐만이 아니라 구리만 그러면 또 의심해봐야 되는데 같이 지금 커머디티로 있는 원자재 기철금속들이 특히나 다 좋은 상황이고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조금 불이 붙었잖아요. 부산에서는 이제 거기 가덕도 신공항을 하니 많이 하면서 얘기가 났는데 부산에 선거를 하면 제일 큰 이슈가 이제 가덕도 왼쪽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오른쪽에서는 여기 센텀 2부지거든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센텀 2부지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여기를 옮겨야 되긴 됩니다. 그래서 풍산이 사실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시총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반응이 없고 이거 외에 제가 종목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은 종목들 먼저 뿜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풍산이랑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도 멀쩡하고 좋은 회사인데 이게 충분히 더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그런 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이야기거리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식각 공정은 이제 공정 반도체 그 웨이퍼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가스로 이렇게 제거해주는 공정을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스를 분출하는 그거에 사용되는 일종의 한 소모품 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뭐 실리콘 일렉트로드, 실리콘 링 이런 표현으로 제품명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원재료는 이제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은 사실 많은 웨이퍼의 그죠? 그 원재료로 쓰이기 있는데 이 소모성 부품도 인고 그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배경은 뭐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그냥 얼핏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렇게 소재가 같아야지만 파티클이 생기더라도 덜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같은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463억 원으로 이미 2019년에 95%까지 달성을 해서 4분기까지 하면은 연간으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연간 약 29%로 엄청나게 찍고 2019년엔 조금 빠졌다가 지금 올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성도 뭐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이 부품이 예를 들어서 뭐 D램 공정이 더 미세화된다던가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의 적층이 증가할수록 그 식각 스텝 자체가 증가하면서 이런 소모성 부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반도체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지금 캐파를 증설하는 중에 있고요. 2019년 1분기에 한번 캐파 증설을 했었다가 이미 다 차서 2021년도 내년부터 고객사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 다시 추가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증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전체 캐파는 약 2배 정도? 2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바로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캐파를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1년, 그러니까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매출 2천억이었는데요. 매출 2천억을 달성하려면은 지금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463억 원이었기 때문에 500억대 후반만 달성을 하면 일단 회사 측에서 밝힌 가이던스는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HS 코드를 참고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찾아봤는데 사실 예전에 이 회사를 봤을 때는 잘 못 찾았어요. 관련 HS 코드를 못 찾아서 반도체 전방이 좋으면 좋겠지 해서 그렇게만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폴리실리콘이 원재료이다 보니까 본사나 주요 공장이 위치한 충남 지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과 좀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0.789에 꽤 높은, 아주 좋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2020년 4분기를 전망을 해보았더니 일단 오늘 날짜까지는 10월 수익 금액은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10월 수익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7% 증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 그 전체 금액을 그 10월 거를 곱하기 3 평균치로 잡고 했을 때는 이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4Q 매출을 추정해보면 약 600억 정도가 나옵니다. 600억이 나온다면 회사 측에서 제시했던 그런 가이던스 저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요. 95%나 105% 이런 신뢰 구간을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573억 원에서 633억 원까지 밴드가 늘어나게 되는데 500억대 후반 정도의 매출은 회사가 밝힌 바에서도 말했듯이 이 HS 코드상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달성하고 부합이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주가도 요새 잘 갔죠. 갔는데 이익이 잘 나면 한 번 더? 이게 퍼가 최근 분기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보면은 16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다 고밸류 장이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정도쯤이야가 될 수는 있는데 시장이 워낙 요즘에 반도체 쪽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사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사 내용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는 좋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일본에서 도시바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낸드 쪽을 증설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이제 MS를 뺏길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증설하겠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늘어나면 또 늘어나게 될 거고 얘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수입 금액이 사실 충남에서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이 전부 다 여기서 사용되는 건 아닐 텐데 근데 폴리실리콘 사용하면 전부 반도체에 다 사용될 거니까 그게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상관관계 되게 높은 케이스가 나오면서 다음에 강의하거나 하실 때도 좋은 샘플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그래야 이제 왜냐면은 가끔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죠 그런 것들이. 네,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 종목이 있는데 저는 스카이라이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가 저희가 최근에 재무정보를 업데이트를 크게 하면서 피터 린치라든지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윌리엄 오닐, 오션 워시 이런 대가들의 투자 등급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런 투자 등급이 이렇게 선정이 필터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스카이라이프가 2등입니다. 그래서 공동 2위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까다로운 그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나온 기업 중에 스카이라이프가 2등이에요. 그래서 공동 2등이 시젠이나 실리콘웍스 등이 있는데 아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익도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선별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은 주가는 그렇게 좀 재미가 없거나 이미 갔을 경우도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안 갔어요. 재미가 없죠, 사실 네. 스카이라이프 좋다 그러면 다 IPTV, OTT 이런 얘기만 하니까 조금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재무적으로나 이런 거는 워낙 훌륭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제가 이번 스카이라이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지금 통신 3사
를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카이라이프가 통신 3사를 제외하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뜰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모바일이 추가되었다는 게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IPTV 화질이 좋지 않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TV는 원체 좋은 걸 갖다 놔도 그 TV에 넷플릭스를 보면 좋은데 그 TV에 IPTV를 틀면은 화질이 전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카이 TV 이거 다를까, 원판을 다를까 제가 고민을 했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다는 요 크기를 줄여서 수도권의 어떤 점유율을 놀려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알뜰폰 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모바일, 인터넷, TV까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제4의 통신 사업자가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회사가 사업 방향을 잡았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IPTV가 화질이 낮은 걸 느끼셨네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케이블 하는 회사에 탐방을 가거나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IPTV랑 비교를 하지 말아 달라. 걔들은 화질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 경쟁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TV를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결합 상품이라든지 TV를 보면서 사실 그걸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했는데 사실 케이블로 들어가는 데이터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IPTV가 그 화질이 안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그 정도인가요? 제가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제 유일한 취미인데 네. 요즘엔 TV 정말 잘 나오잖아요. 네. 대형 TV 아무리 UHD 8K 4K 근데 TV는 좋은데 안 돼요. 진짜 TV만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를 IPTV에서 케이블 TV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화질이 원하는 화질로. 근데 이제 IPTV는 되돌리기나 뭐 영화 VOD 보기, 지나간 드라마도 요즘에 VOD로 많이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케이블을 완전히 망가졌는데 요즘엔 케이블도 사실 그런 걸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IPTV가 훨씬 더 채널 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화질을 원하신다면 아마 케이블을 하면은 눈이 정화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를 체감을 잘 못했다가 요즘에 유튜브를 테레비로 볼 수 있게끔 되게 쉽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고화질 영상을 테레비로 보는데 우리 집 테레비가 이렇게 좋은 테레비였구나라는 걸 심지어 새 거잖아요. 바꾸신 지 1년밖에 안 된. 그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IPTV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 IPTV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화질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비만 보다가는 잘 몰랐다가 이거 유튜브 같은 그런 고 영상을 이제 테레비로 크게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 아닌 비교가 되면서 이게 영상 차이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케이블 TV를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번에는 케이블 TV 체험담을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좀 하나만 더 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20년에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경영진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신임 대표이다 김철수 대표님이 오셨는데 LG U+에서 이제 본부장이랑 뭐 컨버전스 사업단장 뭐 이런 걸 역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면은 그 접시 달려있는 그런 거나 달려서 테레비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카이라이프의 전략이 그런 뭐 통신사들에서 하는 그런 부가 서비스 같은 거를 다 제외하고 오로지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본연의 서비스만 느끼고자 하는 소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을 좀 할인한다, 결합해서 할인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있는데 스카이라이프는 이제 그런 걸 싹 제외하고 오로지 가격을 좀 경쟁력 있게 또 상품도 좀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맞는 그런 좀 다른 뭐 통신 3사에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좀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스카이라이프가 기존에 영업을 했던 도시 외곽 지역에서 점점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늘리고 있어서 이게 사실 좀 재미가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전략이라든가 그런 방향은
저는 뭐 진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에서는 이제 결국 뭔가 트리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네. 테마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리 스터디를 해놓고 예를 들면 뭐 접시가 달려있으니까 뭐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뭔가 얻어 걸릴 수도 있고 미리 근데 공부를 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녹음, 그러니까 녹취록까지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친절한 회사네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건설을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저저번 정도에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쩔어 있었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엄청 올랐죠. 네, 라이징 스타가 되고 오늘 이제 찌베즈다에 그게 되면서 뿜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쩔어 있는 섹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해 약간은 반등이 났지만 은행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쩔어 있는 애들 중에서 쩔어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싶어서 건설을 가져왔는데 건설은 지금 뭐 시장 멀티플이 3, 4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네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쯤에 자동차가 딱 그랬거든요. 자동차는 당연히 PBR 0.3이고 펀은 3이지 이거 뭐 대단하다고 더 받아 이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만큼 건설업은 지금은 예전에 한창 해외 플랜트로 날리던 회사들이 무리하게 수주를 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다 말아먹고 지금은 어느 정도 깔끔해지면서 해외 플랜트 자체 비중이 줄어가지고 아파트 하는 회사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멀티플이 퍼 기준으로 뭐 3, 4 이렇게 돼버리고 PBR 기준으로도 당연히 1은커녕 0.4 이렇게 돼 있는데 PBR, PER 밴드 상으로도 지금 거의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자꾸 정부에서 못 짓게 하니까 실제로는 내년도 없고 내후년도 없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신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서 고급 아파트, 고급이라기보다는 대형사로 몰리고 있어요. 왜냐면 신규 아파트 저기 이렇게 짓는 데서는 이게 뭐 메이커가 좀 나쁜 아파트라도 내가 청약을 해서 되면은 가야 돼요. 물론 현대의 아파트, 뭐 GS 이런 데를 살면 좋지만 그 아파트 그게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땅을 잡아가지고 자기 브랜드로 지어버렸으면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최소 GS건설 아니면 대림산업 이런 이름 아파트. 있는 걸 이게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거 나중에 팔 때도 훨씬 더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런 아파트 회사 이런 회사들의 MS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유지가 되면서 2021년, 22년까지도 전체적인 건 줄지언정 이런 대형사들의 수주 잔고는 줄지가 도로 엄청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사들 중에서도 특히 잘 하고 있는 데가 현대건설, 그러니까 연초에 목표를 했던 것 대비 88% 했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은 90%, 대우건설은 87%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를 수주를 했을 때 3년 정도 짓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진행률로 잡히겠죠. 그럼 3년의 실적이 거의 이제 포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미분양인데 지금 아무 곳에도 미분양이 나지 않잖아요. 가능성이 없죠. 진짜 어디 섬에 지어도 요즘에는 다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미분양만 안 나면 되는데 그러면 포캐스트가 너무 명확한데 문제는 그거죠. 멀티플이 계속 3, 4면은 그냥 실적이 올라가는 기울기 정도로밖에 기울기가 안 올라가면 지금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 돌려보면은 이제 거기서도 누구였죠? 다모다란 교수님이었나? 그분도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랬잖아요. 넘버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도 생각을 해라. 그런 걸 이제 좀 이렇게 썰을 풀 때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부산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뭐 이 둘을 나는 다 싫다 이런 사람조차도 모두가 부동산에 관심을 있고 집을 가진 사람도 재산세가 높아져서 열받아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열받아 있고 집이 한 채인 사람도 열받아 있고 집이 다주택자는 더 열받아 있고 막 모두가 다 열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내후년 3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민주당과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잘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마지막에 인기가 떨어져요. 그럼 레임덕이 오죠. 거기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왜냐하면 계속 정권을 유지를 하고 싶고 지금 이런 부동산 때문에 이대로 부동산이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 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자르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이낙연 총리 같은 분, 지금 총리가 아니신가? 어쨌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온건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더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지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공급할 건데요? 라고 하면은 인기가 거기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더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PR이 3인 상황에서 멀티플 개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다시 공급을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지금 조선업도 사실 내년 지금 수주 잔고를 하는 걸 가지고는 내년 물량은 다 메꿀 수는 없어요. 내년이 실적이 덜 나올 수도 있는데도 수주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멀티플이 개선되면서 오르고 있는데 건설도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를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있을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대우건설을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대장은 GS건설입니다.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 다 보시면은 타픽에 제일 많은 게 GS건설이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사세, 뭐 증여 이런 것도 있어서 회사를 되게 좋아 보이고 싶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프라코어도 산다 그러고 뭐 JS&D라는 회사도 뭐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한다 그러고 그런 거는 되게 주가에 의해서 좋은 방향인데 그만큼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 있고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 있어요. 대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인식이 안 좋죠. 뭐 산업은행 안에서 뭐 공기업 비슷하게 하는 놈들 아니면 플랜트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로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20년 3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11조인데 2016년부터 과거 5개년 중에서 가장 높아요. 지금이. 그래서 가장 높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포캐스트를 해봤을 때 올해 주택 부분 실적이 5.4조, 21년에는 6.3조, 22년에 7.2조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주택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누고 도급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도급은 시공을 해주는 거 대신해서 그런데 자체 사업은 내 땅에다 내 건물을 짓는 건데 딱 들어봐도 자체 사업이 이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GPM이 20% 넘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체 사업이 내년에 21년에 3.7조 원 8,2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사상 최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3년 동안 내년에 당장 붙진 않겠죠. 내년 이제 분양이니까 삽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면 3년 동안 나눠서 반영이 될 건데 이익률이 높은 사업들이 내년부터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은 조선업에서 조선주 수주를 한 거랑 비슷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그거 외에도 뭐 베트남의 사업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지만 플랜트 같은 경우도 걱정을 하는 거에 비해서 예전보다는 75% 이상이 수의계약 혹은 LNG 프로젝트 혹은 베트남 자체 개발 프로젝트라서 손실이 없는 거고 25%는 한 번이라도 손실이 발생했던 프로젝트지만 나머지 75%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무 비중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건 이제 GS건설이고 또 소형사들이 대형사들하고 밸류가 지금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는 대형사를 사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저희 컨콜 했던 내용도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오늘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 한 5,000원, 6,000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3,500원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MSCI에서 편출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 올라가면 또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전이었지 이제 호반에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가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호반하고 매각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던 가격이 6,000원,
6천에서 7천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산업은행의 스탠스를 보면은 빨리빨리 팔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드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건설의 턴이 와서 실제로 수주 잔고도 많고 이익이 나는 회사가 되었을 때, 몇 년 전에 호반가 그 가격 협상을 했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 가격이나 그 이상이 되는 가격을 가지고 팔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따박따박 가다가 뽑는 거는 뭔가 이런 트리거. 진짜 대퇴. 저희는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를 한번 다들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자동차주 혹은 조선주처럼 화학주도 그랬잖아요. 화학 누가 보냐 했는데 화학 엄청 잘 달리고. 사실 저희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네. 수주잔고로 살펴보는 이제 기업들이라는 그런 보고서 냈었을 때 네. 그 중소형사들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그런 회사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올해 뭐 4월, 5월쯤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들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이렇게 뭐 건설 뭐 약간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서희건설은 실적이 정말 미쳐가지고 네. 수주잔고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소형사라서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애들이 건설에는 아직 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건설이나 섹터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소형사들이랑 이제 대형사들이랑 좀 이제 밸류가 붙어버려가지고 대형사를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